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진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이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9월 6일 치러진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이 수능에 대한 학습 대비책을 함께 살펴보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지난 교육부에서 공정한 수능을 발표한 이래로 그러한 교육부의 입장이 반영된 첫 번째 모의평가라는 점에서 지난 9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치르게 될 이 수능의 변화 양상을 미리 살펴볼 수 있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떤 부분들을 준비해서 학습을 해야 되는지 같이 살펴봄으로써 수능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화면에 나타나는 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지난 9월 모의평가의 특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문 구성 및 문항 구조 난도에서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구성면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매우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으나 이제 일부 세트에서 6월 모의평가와는 다른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학에서는 갈래복합 세트에서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전시가 한 편, 고전수필 한 편으로 구성이 되어 출제가 되었으나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현대시 두 편과 고전수필 한 편으로 구성되어서 전반적으로 문학작품 수가 늘어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장문 세트 문항에서는 이 담화 유형이 방송 대담과 대화 두 가지로 구성되어 육모와 달리 이 대담에서 또 하나의 대담이 더 추가된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구성면에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 지문 구성은 독서 4지문, 문학 4개 분야의 총 7작품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독서 영역에서는 총 글자 수가 6062자로 육모와 비교해 봤을 때 6월 모의평가의 글자 수가 5654자입니다. 정보량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점으로 보아서는 아마 지문 난도에서는 육모와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에 반해서 문학에서는 총 7작품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6작품이 출제가 되었었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보다는 문학작품 수가 한 작품 더 늘어났다는 점이 아마 수험생들이 작품을 읽고 또 정보를 처리하는데 조금은 더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법과 장문 문항에서는 이 화법과 장문 세트 문항에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화법 담화에 해당하는 대화와 소감문 이렇게 화장 지문 세트가 이루어졌었는데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화법의 대담 유형이 방송 대담과 대화로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지문 구성 구조가 6월 모의평가 때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졌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정보를 정리하고 문항 답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줘야 하는데 조금 더 복잡성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마 문항을 푸는 데 있어서 체감 난도가 조금 더 올라가는데 아마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와 매체 문항에서는 언어 5문항, 매체 5문항, 그리고 언어 매체 어깨거리로 한 문항이 출제됐다는 점은 6월 모의평가와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큰 두드러진 차이는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계 측면에서도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독서 4개 지문에서 총 3개 지문이 연계가 되었고 1개 지문이 비연계가 되었는데 6월 모의평가 때와 마찬가지로 이 독서 이론에서 비연계가 되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도 독서 이론에서 비연계가 되었고 나머지
사회, 과학, 주제통합 지문에서는 EBS 연계 교재 내용을 밀도 있게 연계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문학 작품도 마찬가지로 총 3개의 작품이 연계가 되었다라는 점은 6월 모의평가와 동일한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지문 구성은 수능에서도 동일한 구성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독서 3개 지문, 문학 3개 작품 정도가 연계된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도 조금 더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계 교재에 대한 밀착 있는 학습,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해준다면 수능에서 지문의 정보를 처리하고 작품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그 밑바탕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9월 모의평가 난도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는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함과 동시에 EBS 연계교재와의 연계율을 50% 이상을 유지하여 출제함으로써 공정한 수능 출제 기조를 충실히 구현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렵게 출제되었던 독서 영역에서 예년과 달리 과도한 배경 지식을 전제하지 않는 지문을 출제함으로써 수험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9월 평가의 난도는 전체적으로 지난 6월 모의평가보다는 다소 어렵고 작년 수능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난도 측면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지난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독서의 난도가 낮아지고 문학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수능에서 독서는 난도가 매우 높아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생각하는 부문이었는데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때는 예년에 비해 독서의 난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4개의 지문 중에서 3개의 지문이 EBS 교재와 연계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EBS 연계 교재의 높은 연계율은 학생들이 지문을 읽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독서 영역에서는 EBS 연계 교재의 학습 중요성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EBSI 홈페이지에서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전년도 수능의 독서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문항은 15.1%의 정답률을 보이는 것에 반해 지난 6월 모의평가와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인 독서 영역의 문항은 각각 36.4%, 31.5%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이러한 난도가 낮아진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EBS 연계교재의 연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볼 때 연계교재 학습을 충실히 하면 수능에서도 매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저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문학은 전통적으로 난도가 낮았는데 그래서 수험생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문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은 이유 역시 EBS 연계교재와의 높은 연계율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는 상대적으로 독서에 비해서 문학의 난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작품 연계와는 별도로 이 문항의 답지 진술 내용이 매우 꼼꼼하게 그 정답을 판단하도록 진술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문항 해결에서 조금 더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이로 볼 때 문항 영역에서는 작품의 내용 파악뿐만 아니라 이 문항의 답지 진술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문항 풀이를 해 나가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택 과목인 화법과 작문에서는 EBS 교재에서 연계된 것은 없지만 지문 자체의 난도가 높지는 않고 또 문항의 유형도 익숙했기 때문에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어렵지 않게 정답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이 40번 문항이 담화의 내용이 초고에 반영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일반적이고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었기는 하나 이 두 가지 담화 내용에서 관련 내용을 찾아야 하는 형태로 문항이 출제가 되어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문항 해결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실제로 이 화법과 작문 영역에서는 문항의 답지를 확정하기 위한 지문의 근거를 찾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항으로 설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
문항 조회를 위해서 시간을 좀 절약하거나 또는 정확한 이 정답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학습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이에 대한 학습을 이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언어의 문항 자체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나 수업 시간에 다룰 만한 기본 개념이 출제되어서 크게 특이한 점은 없으나 이 35번 문항의 경우에 학생들의 오답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아마 35번 문항의 이 답지 진술에 사용된 다양한 문법적 개념들에 학생들이 많은 혼란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문법 영역의 경우에는 문항에 사용된 개념 이외에도 진술에 다양한 문법 지식들이 동원되어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고 평소에 기초적인 문법 지식과 개념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학습 대비책이 꼭 필요하고, 그리고 이를 위한 수험생들의 꾸준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난도를 살펴본 이후에 세부 영역별 특징을 같이 본다면 EBS 연계교재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밀도 있게 연계하려는 노력이 두드러졌으며, 또 지문 이해에 필요한 배경 지식을 최소화함으로써 수험생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이므로 수험생들은 연계교재의 학습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서 지문 이해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을 연계교재에서 익혀두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지문 이해의 부담을 낮추긴 하였으나 문항의 답지 진술에서는 이 지문의 정보를 세밀하게 확인하도록 제시함으로써 이 지문 이해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과는 별개로 정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 수험생들의 부담이 높아졌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답지 진술은 이전에 접하지 못했던 답지 진술 형태이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이 변화된 출제 경향을 파악해서 적응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학습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문항 영역에서는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변화는 없습니다. 단 이제 일부 지문 세트에서는 갈래복합에서 현대시 두편과 수필, 고전 시간은 가사와 시조로 이제 복합적 형태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6월 모의평가와는 다른 유형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수능에서도 이 갈래복합에서 현대시 두편이나 수필 한 편이나 또는 고전시가에서도 고전시가 단독 문항으로 출제되기보다는 가사 시조가 엮여서 나오는 복합 형태로 출제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할 때 아마 실제 수능 시험장에서 당황을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는 크게 두드러진 특징은 없었으나 이 화법과 작문 세트 문항에서 두 개의 담화 유형과 하나의 건의문 촉으로 묶이면서 지문 세트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수험생들이 문항의 답을 확정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시간 소요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이러한 지문 세트 구조에 대한 대비를 조금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어와 매체는 예년의 기출문항들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기 때문에 기출문항과 EBS 연계교재를 바탕으로 기본적 문항 유형에 익숙해지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각 영역별로 특징적인 문항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통 과목에서는 이 독서에서는 15번, 11번, 5번 문항이 이 특징적인 문항이라고 꼽았습니다. 15번 문항은 이번 국어 영역 시험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이 문항은 나에 제시된 유형과 정약용의 견해를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하는 문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체적 사례로 제시된 기억에서 리을의 내용이 수험생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 추상적 내용의 진술이어서 이를 쉽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 15번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문에 제시된 두 학자의 견해를 파악하고
그리고 이 두 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며 기억 니을에 제시된 내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 세 단계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는 복합적 판단 과정을 요구하는 어려운 문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정답을 판단하는데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쳐야 하다 보니 굉장히 정답을 확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지문의 이해에 있어서는 부담이 많이 요구하지 않았으나 이처럼 문항에서 답지를 판단하고 정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이런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변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공정한 수능을 발표한 이후에 출제된 또는 변화된 첫 번째 시험으로서 이런 변화의 모습을 체크하고 살펴보는 것은 수능에서도 이런 사고의 복잡한 과정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번 수능에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문항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번 문항의 이 정답을 찾는 과정을 다시 한 번 더 이 기출문항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또 점검을 하면서 이 수능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정확하게 그 사고 과정을 따라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과 훈련을 꾸준히 펼쳐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학습 대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1번 문항은 과학기술 제재 문항으로는 매우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11번 문항이 이 독서 영역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오답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험생들이 자주 출제되는 문항이다 라는 그 체크를 하면서 반복적인 훈련과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과학기술 제재 지문에서는 이 특정 상황 및 조건에 따른 현상과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늘 묻기 때문에 이번 9월 모의평가 제시된 지문의 4, 5문단에서 이런 정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4, 5문단에 나타난 특정 조건 및 상황에 따라서 현상과 결과의 값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를 진술한 부분이 나온다면 역시 11번 문항과 같은 유형이 출제가 될 것이다 라고 수험생들이 예측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문항들은 기출문항이나 EBS 연계교재에서도 자주 출제가 되고 다루어지고 있는 문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유사한 유형의 문항을 반복적으로 풀어봄으로써 이 문제풀이 과정에 일반적 절차를 꾸준하게 점검하고 살펴보는 것이 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또 이 문항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번 문항은 이 지문에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일반적 유형인데 특히 이 6번 문항의 특징이 지문에 제시된 개념을 보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로 적절히 연결해서 판단하게끔 한다라는 점에서 조금 특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점은 기존의 문항들보다 훨씬 더 꼼꼼한 판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눈여겨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특히 이 지문에서도 이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발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 데이터 이동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제시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답지사의 연령별 맞춤형 금융 상품 서비스 내역이 바로 이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해서 분석 가공한 이 데이터에 해당한다라는 그 연결점을 학생들이 적절하게 찾을 수만 있다면 그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확정할 수는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특징적인 점은 지문에 나타난 개념이나 진술의 내용이 선지에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나 일반화된 예로 이제 등장해서 진술되어 이 답지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을 조금 더 한 번 더 조심해서 문제를 풀 때 또는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유의해서 살펴봐야 되는 그런 요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은 연계 교재를 풀 때나 앞으로 기출 문항을 풀 때 조금 더 구체화된 일반화된 예시가 답지 진술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고 학습을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학의 27번이 특징적인 문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문항은 외적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을 감상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출제되고 있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보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제 주요 내용을 이해해서 구체적 부분의 해석이 적절한지를 대응시켜 그 적절성을 판단해보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단 27번 문항은 오답률이 좀 높았는데, 이는 답지 3에서 진술한 내용의 진위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순서가 바뀌어서 이 오답이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작품의 내용을 파악했을지라도 이 선후관계, 답지 진술의 이 선후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면 매력적인 오답으로 수험생들에게 보여서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이 3번으로 끌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좀 살펴봤을 때는 이 답지 진술에서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발하는 이런 답지 진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이 조금 더 이 답지 진술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노력이 조금 더 가미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각심을 알려주는 문항으로 우리가 27번 문항을 한번 더 짚어보고 수험생들이 복습을 할 때 유념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서는 이 40번 문항에서 이거 특징적인 점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앞서 살펴본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담화 유형을 복합적으로 제시해서 이 초고에 반영된 양상을 찾게 함으로써 실제로 학생들이 그 정보를 조회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문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문항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수험생들의 실수를 유발할 수 있는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친구들은 이 정보조회 복잡성을 높인 문항을 조금 더 조심해서 풀어야 하고, 또 이런 문항들을 중점적으로 또 훈련을 하고 대비를 함으로써 실제 수험장에서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도록 학습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이 35번 문항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5번 문항은 이전 수능에서도 자주 다루었던 개념이고, 그리고 교과서 및 EBS 연계 교재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문항의 난도 자체가 높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수험생들의 오답률이 매우 높았던 문항이었는데요. 이는 아마 답지의 진술이 수험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식이 아니었고, 또 답지에 자립 형태소, 의존 형태소 등의 개념이 추가로 사용되어서 아마 수험생들의 혼란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법 문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평소 기초적인 문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문항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따라서 평소 문법 개념과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해하는 학습을 남은 시간 동안 더욱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모의평가 이후에 이제 수능에 대한 전략을 생각해 본다면, 상위권 학생들은 역시 9월 모의평가에서도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 독서 영역이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이 변별력이 있는 문항으로 독서 영역에서 출제가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경향을 비추어 볼 때 이 상위권 학생들은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분야의 글을 좀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관련된 배경 지식까지 두루 쌓을 수 있도록 학습 계획을 세워둔다면 이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이 답지 진술이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활용하여 서술되고 있으므로 상위권 학생들은 이 실수를 줄이기 위한 꼼꼼한 선지 분석을 위한 학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위권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문을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문제가 요구하는 정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지문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읽는 그런 훈련을 남은 시간 동안 좀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EBS 연계 교재를 통해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풀이에서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문제풀이 과정에서의 사고 과정을 꾸준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위권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독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문항을 해결해 나가는데 매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에도 독해력의 바탕이 되는 어휘력 학습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어휘력 학습을 병행하며 EBS 연계교재에 수록된 독서 지문과 문학작품을 중심으로 반복적 읽기와 내용 정리를 실천한다면 실제 수업 문장에서 지문을 읽는 데 필요한 바탕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 기출문항을 중심으로 문제풀이에 대한 학습을 진행해 나가며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이 무엇인지, 답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꼼꼼하게 정답을 찾는 훈련을 해 나간다면 단기간에 점수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9월 모의평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수능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부분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또 학습 대책으로 세워야 하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짚어본 내용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수능 학습에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철저한 학습 전략을 세워서 남은 기간 동안 충실한 학습을 이어나가며 실제 수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학습을 하고 수능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선생님도 마음 깊이 또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간절하게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